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집단 면역에 맞춰 추석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기본급식비를 11,00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하기로 하는 등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국토위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인 천준호 의원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본격 민심 탐방을 나섰던 민주당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올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여력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오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됩니다.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추경 편성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재정 상황으로 가능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위로금 주고 말고 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도한 공무원 증언과 관공서 비대화를 줄이고 최근 관평원 유령청사와 같은 불필요한 정부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재원 마련과 당정 간 이견 조율도 큰 과제입니다. 정부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1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썼고 추경이 추진될 때마다 당정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인데요. 민주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보도에 한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파행으로 산회했던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개의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요청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오늘까지고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청문회 재개 요구에 대해선 이미 국회법상 청문 시한을 넘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했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일정에 대한 여당 측 어떤 연락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당부했던 협치 약속은 허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김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야3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전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최근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내년도 기본급식비를 1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또 격리 장병들에게는 시중에 판매되는 컵밥을 제공하는 등 부실급식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8,790원인 올해 군의 기본급식비가 내년에는 11,00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격리 장병들이 호소했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와 가공식품을 증량하고 격리 장병을 위해 컵밥 등 선호식품을 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나오는지 간부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안 보고에서는 열악한 군 급식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국방비 52조의 나라입니다. 군사력 5위, 6위를 다투고 있는 거고 35년 전에 제가 받았던 배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샤워 시설, 침상 문화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사병이 있어요. 뽑는 기준도 없고 이 병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북한이 비난한 것도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서욱 장관은 북한의 대남 비난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공중과 해상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와 함께 올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에는 군 정찰 위성을 최초로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내일 발간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한 반면 4.7 재보선 참패 뒤 쇄신에 들어간 민주당 내에서는 옹호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라며 직격탄을 날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내일 발간됩니다. 이미 선주문 15,000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조국의 시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사태를 기록하고 정치활동 재개가 아닌 최소한의 해명을 담은 것이라고 적었지만 정치권에선 조국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쇄신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응원과 우려가 뒤섞였습니다.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당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예식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조국 사태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에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일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답을 드릴 필요는 있어요.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며 민심소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조국 논란에 아직은 함구하고 있지만 곧 대국민 발표를 통해 밝히려던 당 쇄신 계획은 자칫 조국의 시간에 이목을 뺏길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내에 그로 인한 이견과 분열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는 전혀
그 관련해서 뭐 이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고요.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럴 거면 잘 또 논의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자. 뭐 그런 정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여당 대권주자들이 국민 정서를 배신한 친문구애를 위한 작전을 펴고 있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고 뭐 조국 띄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들이시고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어긋날까. 결국 친문 구애를 하기 위한 작전인데 김웅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도 SNS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조국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보고 고강도 표적 수사로 압박했다고 적은 회고록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서전입니까? 자전적 소설입니까? 촛불로 불장난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는 것입니까?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수구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도 표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강릉에서 중마고우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대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직 사퇴 이후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현역 의원을 만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 행보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도시 생태 복원을 위한 벌꿀 채집 행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를 친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데 2030년까지 친환경 국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연기로 꿀벌을 쫓아낸 후 벌집을 끄집어냅니다. 벌집의 밀랍을 벗겨내고 채밀기로 벌꿀을 내립니다. 국회 도서관 옥상에서 꿀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꿀벌들이 역할로 인해서 농산물이 70%가 꿀벌들에 의해서 농산물이 수정이 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봉장의 꿀벌이 화단이나 공원에서 꿀을 채취하면 꽃의 발화율이 높아지고 곤충이나 작은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양봉하고 있는데 오늘 행사는 친환경 국회 2030의 일환으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국회 도서관 옥상에 100만 마리의 벌꿀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 800kg의 꿀을 채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친환경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친환경 국회를 위해 2030년까지 종이 사용을 없애고 녹색 인증 제품 구매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6월 한 달간 잔반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구내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식사하면 식판 하나당 500원씩 적립되는데 기부금은 국회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에 활용됩니다.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납니다. 현재 1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3일부터는 2배로 늘어나 모두 22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다음 달 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초선 의원들이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과 초선 의원들이 만나는 건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엔 초선 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 등 국정 운영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담당할 당내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오늘 첫 회의에서 한국은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최하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언론이 체감할 유능한 혁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가짜뉴스 대응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인터넷 뉴스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책임없이 돈만 거두겠다는 염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정부가 신산업에 대한 방향과 개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암호화폐 개념과 거래소 관리 계획 등을 먼저 정립한 다음 과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방송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격돌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회 출연에 맞붙습니다. 토론회에선 내년 대선 전략과 당 혁신 구상, 세대 대결 구도, 계파 논쟁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국회 본관 한해정원에서 금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국회 사무처 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회 내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희 본부장은 국회 본관 옥상공원 등에서 출연하는 사례가 흡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흡연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가 또 달라지는 내용들이 이제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이제 강화가 됩니다. 지난해 이제 70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이제 먼저 종부세율이 오릅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이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0.5%에서 2.7%였던 것이 0.6%에서 3%까지 이제 0.1에서 0.3%포인트씩 오르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엔 1.2%에서 6%까지로 약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했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오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뜁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부동산 세제 알아봤는데 이와 함께 이제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시 청구권과 함께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렸던 거 있는데요. 이른바 네. 이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수도권과 광역시 또 세종시 등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이제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계약 금액과 기간,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조치거든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꺼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고요. 또 임대인의 소득이 공개되면 소득세, 건보료 등 관련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네. 아무튼 6월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따끔한 이제 민심을 이제 받았던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이제 민주당인데 다시 부동산 정책 손질에 이제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당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 세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난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의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 깎아주기로 한 데는 이제 일단 당론을 모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좀 부자 감세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완화 방안도 지금 이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1주택자
1세입자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그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거든요.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 돼서 집을 팔면서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 이사하기 어렵다는 그 여론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는 종부세는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양도세와 종부세 모두 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상위 2% 정도를 출연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제도도 아주 심플해지고 또 몇 년 후에 가면 12억을 또 25로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저울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손질하게 되는 부동산 세법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이제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민주당은 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 분부터 이제 소급 적용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이제 지금 소급 적용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를 뒤늦게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법에서는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 과세 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세제를 변경을 해서 소급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정책 일관성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분석은 내일부터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정책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3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대선 출마 특정 세대 전유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예상 밖의 선전에 정치권이 연일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선, 30대 이준석 후보의 신드롬을 놓고 정치권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람은 대선 출마 연령 제한 폐지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입니다. 대선 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합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우리 대선판이라며 2030 세대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연령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청년 돌풍이 불고 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장유유서 헌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선 출마자 연령 제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조항은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어설픈 해명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월 초 미국 방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라도 백신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황 전 대표 억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요. 이제 핵심은 백신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압박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개 도시는 예를 든 거죠. 예를. 이어 황 전 대표는 그 도시 안에는 우리 계파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같으면 국민의힘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가 미온적이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빨리 압박을 하고 노력을 하란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주가 되지 못했다면서 평가를 미뤘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훈련 과정을 거치면 더 튼튼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근 들어 대외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황 전 대표. 자신의 대권 도전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상 몸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약 9개월여 앞두고 세대교체, 새 인물이 힘을 받고 있는 지금 황 전 대표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이 또다시 조국의 시간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 엇갈린 뜨거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합류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출간에 이제 야당이 맹공을 이제 퍼붓고 있는데요. 대변인님께서도 논평을 통해서 이제 강력 비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출판계에서는 이제 사전 구매 예약 1위를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도 논평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미 부정이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고 또 이미 그런 2019년도에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던 조 전 장관이 또다시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인데 재판 중인 사람이 책을 출간하고 또 그런 책을 출간함으로써 여론전을 하고 이게 일반 국민들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조 전 장관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책의 표지나 아니면 출마의 변에서 봤듯이 검찰 탓, 야당 탓, 언론 탓 이런 탓으로만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민정수석을 지내고 또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런 혼란을 겪었다면 최소한 반성의 기미는 보여야 되지 않나. 그게 최소한의 염치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책이고요. 저는 조 전 장관도 조 전 장관이지만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또 이제 여당의 여권 인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또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조국의 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국의 시간으로 국민들이 분열할 때가 아닌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어떻게 자제시켜야 될 여권 인사들이 오히려 편을 들고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2030들이 사실은 정부 여당의 그런 불공정 부정에 분노를 했는데
뭐 죄송하다, 성찰을 하겠다라는 말은 잠시였고 이미 또 그건 잊은 채로 대선을 앞두고서 너무 조국에 또 매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을 더욱 분통 터뜨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 자맹을 이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윤 전 총장이 조만간 국민의힘과 한 배를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같이 합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이 지금 전당대회 시즌인데 또 전당대회가 딱 끝나자마자 아마 이제 체제 정비를 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접촉면도 늘려야 할 것이고 또 아직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도권 정치 내에 들어와서 어떤 일련의 검증의 과정도 또 거쳐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각종 아젠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각종 뭐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다른 많은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대선이 아직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 뒤에 계실 수만은 없는 거고요.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까지 다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권 주자 5인이 오늘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모두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있을까 이제 싶은데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뭐 호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TV 토론회에서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현재까지 워낙 흔히 잘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TV 토론 총 5건인데 오늘 첫 토론회인데 아마 좀 더 이걸 좀 붐업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비전 발표회나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면 이제는 상호 토론 간의 좀 그런 모습들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찌됐건 이준석 후보가 좀 1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나머지 분들의 좀 공세, 뭐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걸 갖다가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를 기치로 내세웠는데 그럼 그 세대 교체가 실체는 무엇이고 또 구체적인 현실 방안은 무엇인지 그 위에도 뭐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이나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는 각 후보들이 본인의 일방적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진짜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그런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상호 간의 그런 토론을 갖다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의 정책 손질에 나선 민주당인데요.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전방위 부동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심 탐방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내달 초 당의 쇄신 방향을 담은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이신 천준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당이 이제 부동산 특위 위원이시고 또 이제 국토위원을 맡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제 손보기에 나선 여당인데요. 재산세 감면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면 기준 9억 원 상향에 따른 기대 효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드린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도 있었고 또한 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아마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는 좀 인상된 가격으로의 재산세를 부과받게 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좀 부담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1가구를 갖고 계신 1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중산층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구간 사이에 공시지가이신 분들의 재산세를 0.05% 재산세 적용률을 완화할 그런 계획을 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44만 가구가 44만 호가 이에 따른 혜택을 이제 보시게 되겠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이제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특히해서 추가 공급제과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는데 이러한 대책 일건의 취지와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서민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기 세력의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1주택을 갖고 계신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반대론이 여전히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예상과는 달리 단일안을 내놨어요. 네. 네. 그 앞에서도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6월 1일부로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주택, 3주택 종부 그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 대상자는 더 중과되는 세금을 올해부터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1주택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중산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고요. 최초의 종부세가 설계될 때만 하더라도 0.6%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법안이었는데요. 네. 올해 이제 이 가격이 인상된 산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7%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가구가 여기 들어오게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적정 수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 국민의 2%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부터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라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기존 정부안은 6억 이상, 9억 이상, 공시지가 9억 이상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세 이연제도라고 해서 주택이 매매가 되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해주면서 실제로 거래가 실현돼 가지고 수익이 실현될 때 종부세를 미뤘다가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9억을 그대로 지키더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당 안에서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규제를 고수하느냐 또 완화하느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기존의 안을 그냥 고수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기존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고연령에 장기간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격 인상이 되면서 종부세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갖고 있는 고통을 좀 줄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현돼서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그 종부세 미뤄놨던 것을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이번에 같이 도입하자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확정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6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6월 안에요. 이제 한 달 안에 하려고 나올 것 합니다. 같다. 네. 네, 말씀이신데 아직 그 확정안이 이제 여당 측에서 나오기 전에 야당이 먼저 이제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하자 이런 야당의 부동산 대책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에서 제안하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잘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잘 차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또 국정에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안하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감세안을 이제 내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저희는 또 책임 있는 자세로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2월 4일 정부 차원에서 공공 주도로 도심지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시중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 하향 안정세에 이제 갔었는데요. 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가 시장이 되면 한 달 안에 재건축 규제를 모두 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하고 이렇게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그 단지발 주택 가격 인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좀 그것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고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까요?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가동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민심경청 텐트를 치고 바닥 민심을 정치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께서 이 민심경청 텐트의 원조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2016년부터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골목 당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현행 법상 원외위원장은 자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도록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냥 책상을 들고 거리로 나가자. 그래서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물통 배너를 딱 들고 강북구의 저희 지역구의 골목 곳곳에 그 당사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또 뭐 아쉬운 점, 또 뭐 불편하신 점 이런 것들 듣고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했던 게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화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우리 지역에 보면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 안에 상당히 큰 또 심오한 통찰력과 또 핵심을 이렇게 지르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문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주는 어떤 전달력 그리고 그 힘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뭐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백신 접종을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등등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더 이런 것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청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30 이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말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13년 전에 바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당의 청년층 구애 행보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청년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고요. 정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청년 스스로가 정치 주체로 나설 때 본인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들이 그 사회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때 그 사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활동해왔던 그런 정당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청년 스스로가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활동을 통해서
정책과 아젠다들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의 선봉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참 반갑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기존 정치에 대한 사실은 실망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 정치인들의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인물을 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20대, 30대의 어떤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당 자체 조사 결과 이제 그 여론의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내로남불, 거짓말, 독단, 무능한 40, 50대 남성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에 대한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 조사해 보면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보 그리고 뭐 정의를 뭐 추구하는 뭐 이념적인 또 진보적인 이런 이미지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픈 것들을 골라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혁신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조사를 했던 거고 이것을 저희가 더 깊이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공유를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 당연히 뭐 자체 이제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 다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조사에서도 보니까 지난 총선을 그 전후한 시점, 대선 이후에 총선 사이에서의 조사도 그 비슷한 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이미지 한번 떠올랐던 것이 등대라는 이미지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민주당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근데 우리 당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게 죄송하고 안타깝고 송구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청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불편한 것의 핵심은 저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된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민주당이 바꿔줄 것이라고 또 청년들이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우리가 거의 호응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우리 사회에 좀 심화되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사실은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로부터 그래 민주당 잘한다. 그래 민주당 믿고 맡겨보면 앞으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만큼 그걸 잘 고민하는 데들이 없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은 적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정치 사회적 변화의 목소리를 내오신 만큼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올 한 해 계획하신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이제 지금 과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데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질 좋은 주택, 살기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2사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도심지 내의 노후한 주거 단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개발 이익의 상당수를 대기업 건설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보급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고 또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 상인들도 그 재개발된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그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위원이신 천준호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내내 저희 앵커들을 이렇게 계속 바라봐 주시고 또 눈빛으로 무언가를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부동산 정책 주요 개편안 그리고 민심 탐방에 나섰던 민주당의 경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